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철 재유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민의 36%는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6%에 불과했고 31.1%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6일 발사된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발사 5일 만에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리온은 달 표면에서 약 128km 떨어진 상공을 통과하며 달의 근접 비행에 성공했는데 달의 뒷면을 지나면서 예상대로 30여 분간 지구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로켓 SLS에 함께 실어서 보낸 일본의 무인 달 탐사기가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는 무인 탐사기 오모테나시가 발사 로켓에서 분리된 뒤 예상 밖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통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했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FTX 파산의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우려가 급락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투입된 25억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성분이 포함돼 허가가 취소됐는데 정부가 약 개발에 지원된 연구비도 환수하려 하자 코오롱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 36%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K스텔 리서치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였습니다. 응답자의 32.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31.1%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참여 의향이 없거나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1.9%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꺼리는 이유를 중복 답변이 가능하게 물었더니 감염 예방 효과가 작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투입된 연구비 환수 처분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하자 코오롱 측은 성실히 수행했던 연구 과제를 실패한 연구로 보고 국가 연구비를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이른바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15살에서 54살 사이 기혼 여성 가운데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혼 여성이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어드는 와중에도 워킹맘 규모 자체는 262만 2천 명으로 16,000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아이 돌봄 시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6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또 13,000여 명이 집을 잃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의 빌딩이 흔들렸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붕이 흙더미처럼 쓸려 내려왔고 앙상한 골조가 간신히 건물을 버티고 있습니다. 집안은 황급히 대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Pas kejadian tuh saya lagi tidur ya, tiba-tiba kasur kan ini
goyang ya. otomatis goyang, otomatis saya lari itu keluar, lihat keluar banyak yang rubuh tuh Pak.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 지진이 덮쳤습니다. Dengan kejadian gempa yang ada di bawah kota Cianjur ya 10 km skala 5,6 mengakibatkan banyak sekali bangunan yang luluh lantak dan hancur. 지진 발생 후 2시간 동안만 25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이슬람 학교가 무너져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치안주르 내 주택 2,000여 채와 이슬람 기숙학교와 병원 각각 한 곳, 공공청사 4곳 등이 파손됐습니다. Anak saya 7 Pak, aduh, belum ketemu. Belum ketemu sekarang Bapak, anak saya. SNS에는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깔린 사람을 구하거나 병원 밖으로 대피한 환자들이 마당에 놓인 침대에서 치료받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치안주르 지역에 교민 7명이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해 22만 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수마트라 섬 서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폭염과 가뭄, 대홍수 등 기후재난은 그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문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 세계 식량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식량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지난달에 세계 식량 포럼을 주최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일단 이번 식량 포럼의 제목이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농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네. UN 식량농업기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주요 과학적 발전도 탐구와 함께 모두를 위한 식량, 영양, 생활안보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기회와 또 위험을 토론하는 장을 제공을 했는데요. 네. 개회사에서 UN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인 취동희는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의 유전적인 개선, 또 스트레스와 병충해에 대한 내성과 내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육 방법의 혁신,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좋은 예이다. 또 원격 감지 및 위성 정보와 조기 경보를 통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농부나 국가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식량 문제가 이런 과학 기술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현재 폭염과 가뭄 같은 이런 기후 재난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이죠. 취동희는 코로나19 범유행은 농산물 시스템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부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아와 함께 심각한 식량 불안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말했는데요. 2021년에 최대 8억 2,8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고 이 수치는 팬데믹 발생 이후에 1억 5천만 명이 더 증가한 것이죠. 취동희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과학적 농업에 대한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으로 농업 GDP 100달러당 34에서 72센트만 농업 연구 개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식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농업혁신 포럼의 주제가 과학 기술 그리고 또 혁신이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위기를 과학적 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혁신을 갖다가 활용한다는 것은 빈곤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일관성 있는 체제로 과학 및 혁신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과 혁신이 세계의 기여라든가 영양 실조 및 기타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개입을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과학과 혁신 포럼은 세계 청년 포럼과 손을 잡고요. 투자 포럼과 함께 세계 식량 포럼을 끌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스마한 엘 우아피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석 과학자는 앞으로 더 적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재설계되어야 하며 과학과 기술과의 혁신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네, 이번 세계 식량 포럼에서 이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토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이제 과학과 혁신의 이제 다른 세션들을 쭉 보면 말이죠. 첫 번째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과학 정책 사회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 세션으로는 유전자 편집 기술, 또 네 번째는 농업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비료위기의 해결책 등에 대한 세션이 열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식량 포럼의 성격으로 세계 지역 사무소에서는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음식 손실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비료 가격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특별한 행사들도 열렸고요. 토론 중에 논의된 질문 중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농식품 시스템을 혁신 가능한 방법이라든가 또 과학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과 학술 연구의 역할 그리고 농식품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들도 같이 열렸습니다. 예. 과학기술로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토의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포럼 이후에 지난 1일에 식량토지이용연합에서 농업 콥27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제 식량, 농업, 토지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으로 전체의 25%를 배출을 하며 모든 지구 경제와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식량 및 토지 이용 연합에 따르면 첫 번째, 약 20억 헥타르의 농지가 황폐해졌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국제자연 보전 연맹 중에 62%가 농업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음식의 3분의 1이 낭비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발생시킨다. 네 번째, 최대 80%의 대형 해양 생태계가 상당한 부영양화를 겪고 있다. 다섯째, 5억 명 이상의 농부들과 어부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여섯째, 8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배고프다. 일곱째, 20억 명의 사람들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여덟 번째, 농업 노동력의 43%는 여성이다. 아홉 번째, 농업은 담수 유출의 7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지구 전체가 농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11월에 열렸었죠. 제27차 유엔 당사국 총회가 농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27차 당사국 총회는 전면적인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화석연료 집약적인 농업과 합성 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토양과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를 했고 외국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를 시켰고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루어졌던 27차 당사국 총회야말로 기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생물 다양성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전체 식량 시스템화에서 재생 농업을 시작할 기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농업 기술을 개발하려면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기후금융에 의해서 좀 조달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2030년까지 식량 및 경제 안보를 위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후금융이 지금보다 10배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들은 재생농업이나 자연기반 해법 농업을 추구할 경우 국가 탄소 배출 협약, 우리 NDC라고 부르죠. 이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발생 토지 사용을 제로로 만들고 2030년까지 10기가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올해 식량포럼과 토지이용연합이 제안한 이런 방안들처럼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형식적인 방법을 활용한 농업 정책에 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과학의 발전이 식량 문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발사 5일 만에 달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오리온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항해할 계획인데 유인 탐사선이 같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인류는 반세기 만에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57분 달 표면에서 약 128km 떨어진 상공을 통과하며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의 뒷면을 지나면서 30여 분간 지구와 통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Then Orion will complete its closest approach to the moon at 81 miles above the lunar surface. Now, during this time, we will not have signal with Orion because it will be traveling behind the backside of the moon. 오리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6만 4천 킬로미터를 더 나아가 열흘쯤 뒤에는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 40만 킬로미터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후년 유인 탐사선이 같은 항로를 이용하면 인류는 54년 만에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다녀오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Now you are seeing the Earth, you are seeing home, you are seeing yourself in that image right there, as Orion is 232,000 miles away from planet Earth. 비행 16일째부터 지구 귀환을 시작하는 오리온은 총 비행 시간 25일 11시간 36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게 되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지속적으로 보내 달 표면 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일본의 첫 번째 달 착륙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발사된 무인 탐사기 오모테나시가 발사 로켓에서 분리된 뒤 예상 밖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태양전지를 통한 충전이 부족해 통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작사가 그 뒤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등 복구를 시도했지만 착륙이 가능한 시한을 넘길 때까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달 착륙 탐사기 오모테나시는 가로 24cm, 세로 11cm, 높이 37cm의 초소형으로 달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서울시청에 문서 배달과 민원인 안내 등을 돕는 로봇 공무원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로봇 물류 실증 사업을 위해서 최초의 로봇 주무관인 로보관을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관은 서울시 본청 곳곳에서 공공문서 배달 업무와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수평 이동을 주로 하는 기존 배송 로봇과 달리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이동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는 엘리베이터 혼잡도를 고려해 기존 엘리베이터 중 하나를 로보관 전용으로 지정해 오전 10시부터 운영합니다. 시는 또한 로보관이 정식으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임시 공무원증도 수여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업용수 사용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여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문제가 풀린 건데요. 2027년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공업용수 취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여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여주시가 용수시설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SK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LH는 임대주택을 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적 중요 국책 사업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대의와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인이 어떤 세계적인 반도체 어떤 중심, 생산의 메카, 연구개발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을 여주 남한강에서 하루 26만 5천 톤씩 들여온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주시가 반대하면서 단지 건설 계획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 1년 6개월을 끌어오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수요 감소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025년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7년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최신 장비 도입을 못해요, 중국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못 만들게 되면은 국내에 이제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국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50개 이상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17,000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가 공청회를 열어 대학과 교육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청년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이 유초, 중고 교육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현재 지역교육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며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중고 재원이 대학으로 우선 이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이 육성한 인재의 직접적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법인세 투입을 명시한 대학교육발전 특별회계 법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붕괴로 코인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49% 하락하며 16,0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이더리움 가격도 6.12% 폭락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크게 떨어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7.93% 하락한 41.67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 가격 하락과 거래소 주가 급락은 FTX 붕괴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 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계획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의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데 대해서 판매 금융회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결정문을 수령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통업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목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축된 소비 심리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서 집에서 경기를 보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는 온거리를 붉은색으로 수놓았던 붉은 악마 응원전을 보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거리 응원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취소가 되고 응원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좀 더 그래도 숙연하게 좀 집에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특수를 놓칠 수 없는 유통업계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손흥민 선수 소속팀과 협업한 토트넘 신발튀김을 선보였습니다. 모양이 독특하고 포장도 간편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신발튀김이라는 좀 모양을 이색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 11월 치킨 판매 중에서 토트넘 신발튀김이 가장 판매율이 높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실적이 주춤했던 전자제품 업계는 월드컵을 계기로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4분기에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TV 등의 가전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랜드 TV 판매 수량은 월드컵 개막 직전 2주 대비해서 95% 증가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는 월드컵을 맞아 대형 TV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기식품과 대형 TV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집에서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 스타 마케팅에 승부를 건 곳도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증강현실로 만들어진 손흥민 선수와 인증사진을 남기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5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편의점이 진행하는 토트넘 경기 직관 이벤트는 벌써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었습니다. 고물가의 위축된 소비 심리와 추모 분위기 속에 떠들썩한 마케팅을 찾아보긴 어려워졌지만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달 축산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질병 확산 상황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동향에 따라 수급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달걀과 닭고기 도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질병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산란계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해 농가에 공급하고 닭고기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유값 상승에 따른 커피와 빵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보유자 1,500만 명의 8% 수준,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고 소액 임차인 같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각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도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집주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을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자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액 임차인 범위는 1,5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은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 수정된 계약서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됩니다. 개정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공시 이후 처음으로 0%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 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0.9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0%포인트대를 기록한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예대금리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0.94%포인트, 신한은행 0.89%포인트, 우리은행이 0.77%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67%포인트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해 수신금리가 낮아 보이는 것일 뿐 대출금리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서 시장 금리를 반영한 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져 지난달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예대금리 차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이자이익도 고공행진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40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대출 이자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예대금리 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당분간 이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예대금리 차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안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이 24일 우루과이와 결전을 앞두고 가볍게 헤딩 연습을 해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SNS를 통해 준비는 끝났다며 밝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트래핑 훈련 중 머리로 공을 받아냅니다. 공이 다가오자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인데 부상 이후 처음입니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수술을 마친 부위가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장난을 친 정도라고 평가했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실제 SNS에 자신의 광고 장면을 올리면서 준비는 끝났다. 가장 큰 꿈을 좇을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동료들도 캡틴의 1차전 출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기사나 이런 걸로 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커지는 기대감 속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나 골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주에서 8주 정도 쉬어야 하는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다쳤던 손흥민이 불과 3주도 되지 않아 첫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벤토는 목요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는 그 감정이 너무 심해져 격렬한 증오나 적대감까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러한 감정을 시기 또는 질투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와 질투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질투를 받기도 하는데요. 참 힘든 감정인데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를 좀 혼동해서 쓰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네, 보통 시기질투라는 말을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란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 이웃이 지닌 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이와 비교해 시기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향해 노력할 수 있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더 발전할 수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 좌절하는 방식으로 귀결되기가 쉽습니다. 타인의 성취에 질투를 느낀다면 나도 열심히 해서 성취해야겠다는 마음을, 시기심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성취를 헐뜯거나 나를 못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식, 감정이지만 방향성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시기와 질투 모두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양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시기심은 보통 양자 관계, 즉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졌다는 인식에서 발생했는데요. 인생의 그 생애 초기 관계 경험을 중요시한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원시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띤 공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시기심의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 증오 감정이 나쁜 대상을 향하지만 시기심은 이와 달리 좋은 대상으로 향한다고 해요. 즉 유아기 시절 우리는 나를 돌봐주는 대상에게 돌봄을 받지만 동시에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그 돌봄이 온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요. 좋은 대상에게 부럽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시초인데요. 차라리 나빠서 미워하면 단순한 감정일 텐데 나를 돌봐주었을 때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또 동시에 부러워서 생기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 시기심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열등감, 적개심, 분노, 악의, 불만, 갈망, 또 미움 등이 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미정, 진민진, 현명호의 2016년도 연구에 의하면 시기심을 느끼는 부정적인 비교 상황에서 개인은 사후 가정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를 들면 나와 능력이 비슷한 동료가 먼저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라고 동료의 승진 이후에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후 가정 사고는 아쉬움, 실망, 좌절감과 같은 정서를 수반하며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시기하는 마음은 우울로 연결되어서 심리적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생각은 동료보다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에 몰두하게 하고 나도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도록 하며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우울감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네. 또 시기심은 상대방과 같은 상태로 수준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심해지면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질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시기와 달리 질투에는 보통 제3자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이 질투로 변화하려면 경쟁자가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상을 충분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질투는 시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엔 샤리시의 2009년도 연구에서 질투의 정도가 높을수록 질투 대상과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기에 자기 향상을 추구하는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질투 역시 부정적인 정서와 역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행동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투는 시기와는 다르게 어떤 그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질투는 좀 많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괜찮은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질투는 잘못하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내보이는 감정인데요. 질투는 내가 친밀하게 여기는 대상을 제3자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인식에서부터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질투는 보통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기 쉬운 감정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질투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해지면 흔히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부르는 부정망상의 형태로 발전하여 상대의 정절을 의심할 수 있고 이 상태가 되면 치료 또한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나 시기가 성별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또 있다고요? 네, 진화론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자손 번식의 결정적 위험 요소가 되는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끼고 여성은 상대 남성이 자신과 자녀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서적 부정의 질투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성차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캐런 베일 교수는 일부 1처제를 유지하는 TT 원숭이를 대상으로 짝을 이룬 암컷이 낯선 수컷과 교류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사회적 고통과 관련된 대뇌피질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또 다른 차이가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진화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질투와 관련된 감정은 생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나 연령, 학력 등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 존재이고 결국 시기나 질투는 상향 비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드물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의 마음 지도를 비교한 2011년 연구에 따르면요. 한국인은 시기 질투 지수가 5점 만점에 3.7점으로 3.49점의 중국인, 3.09점의 일본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과 입시 준비로 인해 경쟁에 내몰리며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너무 발달된 SNS를 통해서도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 정말로 힘이 되는 거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질투를 열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한길 사람 속은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고효율로 메탄을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강대 문준혁 교수팀은 전하를 빠르게 이동시켜 전기화학적 산화를 촉진하는 나노 막대 촉매를 이용해 상온에서 높은 효율로 메탄을 에탄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메탄 처리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메탄이 방출되는 분뇨 처리 시설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 메탄 처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플라이드 캐탈러시스 B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고주파 흡수 자성 소재를 연속 제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자성재료연구실 연구진은 철과 규소 전구체 용액을 열 가압실에서 분무 건조와 열 처리 과정을 통해 입실론 산화철 나노 입자를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6G 대역에 해당되는 극고주파를 흡수하는 자성 소재는 입실론 산화철 소재가 거의 유일하지만 그동안 공정상의 한계로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5G와 6G 무선 통신과 미래 모빌리티 전장 부품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은 생명공학 육성법에 근거해 15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의료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추가 보완해 오는 12월 생명공학 정책심의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 사회적 현안인 노화 치료와 감염병 질병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융합연구단이 각각 출범해 본격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2일 생명연 대전본원에서 CRA 노화치료 융합연구단과 언택트 중대질환 융합연구단 현판식을 열고 융합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RA 노화치료 융합연구단은 노화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술과 노화치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중대질환 진단 융합연구단은 미래 진단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나 췌장암과 담도암과 같은 중대 질환을 모니터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60%가 현재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물가 탓에 외벌이가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돌봄 시설 증가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큰 요인 중 하나겠죠. 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력 단절의 가장 주된 이유는 육아라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 나아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계속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